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에게 FAT 1급 38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 확인을 하고 풀이하시면 최소 2에서 3문제, 두세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유동은 결산일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고요. 비유동은 장기의 개념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됩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것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죠.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배열하는 원칙입니다. 물론 부채의 경우에는 빨리 갚아 주어야 하는 것부터 먼저 갚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이 되겠죠. 다음,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 있죠. 그것이 바로 이익 잉여금이고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자본 잉여금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이익 잉여금.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을 영업이익이라 그러죠. 그러하듯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익 잉여금이라 합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취득원가죠. 취득원가란 무엇을 구입하면서 소요된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운반비 기억나실 겁니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 운반비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살 때는 포함시키고 팔 때는 따로 적는다고 살포 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히 기계장치 구입 대금 이거 타면서 소요된 비용 맞죠? 기계장치 값이니까 대줘야 되고요. 설치비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함되어야 되고 기계 운송비 운반비 말이죠. 기계장치 타면서 들어갔습니다. 시운전비 연습하면서 들어간 시운전비가 되겠죠. 그리고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 4개 돈은 다들 더하기가 맞다는 거 아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험료가 나왔다고 이거 비용이네 보험료네 이건 빼고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보험료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보험료는 무조건 보험료다. 아닙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기계장치 타면서 혹시 운반 과정에서 파손이나 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입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가 아니라 사용하면서 화재나 아니면 파손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험료가 맞습니다. 비용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겁니다. 즉 구입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 전체 5가지를 다 더해 줘야 됩니다.
500만원, 10만원, 2만원, 5만원, 3만원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520만원이 되겠죠. 500만원에 10만원에 다 더하면 10만원, 다 더하면 520만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사실 물어본 것이 쉬운 전비도 타는 것 가격안에 포함시키고요. 사면서 들어간 운반비도 타는 것 가격안에 포함시키는 거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단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상품 재고액의 금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 매출액 파는 거죠. 즉 순 매출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환입을 뺀 게 순 매출액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그리고 순 매입액, 순 매입액은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을 뺀 금액입니다. 순수한 매입된 금액이죠.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먼저 매출 총이익 구하는 공식입니다. 매출 이익이 되겠죠.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순 매출액이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다음 매출 총이익이 80만원입니다. 80만원 적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얼마를 빼야지 80만원이 될까요?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이항시켜주면 42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매출원가가 420만원이 되고요. 다음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는데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했습니다. 구했고 기초상품 재고액 50만원이네요. 5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순상품 매입액 400만원 여기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인가? 자, 어떻게 요거 두 개 더했더니 450만원입니다. 자, 450만원인데 얼마를 빼면은 420만원이 될까요? 이 두 개를 450만원을 넘기면 450만원에서 420만원을 빼니까 30만원 매입액입니다. 단기 순상품 매입액은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그리고 매입 애누리 즉 매입 할인은 약속에 의해서 깎은 거, 매입 애누리는 하자가 있어서 깎은 것, 매입 환출은 샀다가 돌려준 것, 반품한 것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하나 적어두었습니다. 계산 공식이 위에 있는 공식이죠. 기억나지 않으신 경우 정규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하지만 갑자기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정기분 손익계산서도 공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기 화면의 메뉴에 보시면 자, 여기에 기초정보관리 있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있죠. 여기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먼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 이익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어떻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 구해진다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영업 이익에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사업 손익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계속 사업 이익이 되고, 그리고 중단 사업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우리 이거 FAT 이급 전산회계 이급하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혹시
시험 치다 보면 긴장도죠. 흥분도가 높아져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면 매출원가 있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글자를 찍으시지 마시고요. 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그리고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이렇게 매출 원가가 구해진다고 실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다만 실기가 빠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한공의 결산정립 누락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을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네요. 자, 이것을 결산 붕괴를 하게 되면 특허권이죠. 특허권에 대한 단기 상고급분을 누락하였다. 그러면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비용입니다. 즉 비용이 발생되어야 되고요.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게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순손익은 순손익이란 말은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을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무형자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즉 무형자산이 과대 계상되겠단 말이죠. 두 번째 비용 무형자산 상각비가 발생되었는데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비용이 발생되어서 증가되어야 되면 증가되면 단기순이익이 줄어들 텐데 이게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100이면 100,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갔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0입니다.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비용이 발생되면 단기순이익이 감소됩니다. 그쵸? 비용이 발생되면 증가되는 거죠. 비용이 발생되면 총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단기순이익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즉 단기순이익이 감소되지 않는단 말은 단기순이익이 증가된단 말이죠.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자, 유동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자,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비유동자산입니다. 선생님, 저는 특허권이 무형자산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그러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있죠? 적용 등록 실행시켜 두시고 여기에서 컨트롤 F 특허권이라고 입력하시면 나타납니다. 자, 특허권의 코드번호 한번 볼까요? 나타났습니다. 232번 자산이죠? 자산인데 비유동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232번은 무형자산, 231번부터 250번까지는 무형자산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확인하십시오. 1번 아닙니다. 무형자산이 과소계상된다. 자, 무형자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무형자산이란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단 말은 는단 말이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단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자, 단기순이익이 감소되지 않으니까 단기순이익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유동자산이 과대계상된다. 자, 우리 특허권은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라는 거 확인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무형자산이 증가되니까 결산을 하지 않으면
무형자산이 증가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한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거비용, 수도광열비, 이자비용은 영업외 비용이죠. 접대비, 세금과 공과, 잡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거 4개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4개를 더하면 100만원에 15만원, 115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2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의미하는데요. 이자비용과 잡손실은 영업외비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거 영업비용인지 영업외비용인지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자, 이 화면에서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컨트롤 F. 자, 그러면 찾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찾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계정과목을 치시면 됩니다. 물론 100%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있습니다.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했더니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자 비용이 몇 번입니까? 931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판관비는 다들 800번대죠. 다 8로 출발이 됩니다. 기타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에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931번 이자비용. 자, 영업외비용 931번 이죠. 영업외비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개가 무엇이었나요? 잡손실이네요. 지워버리고 잡손실 하면 960번이네요. 이렇게 960번이 잡손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영업외비용 931번부터 960번까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것들은 영업비용인지 즉 판매비와 관리비인지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외비용입니다. 요것들은 좀 알아주시는 게 맞지만 확신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실기 화면을 계정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여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런 문제 풀면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부정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긴장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6번. 자, 다음은 제한공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우리 시험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중요하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잉여금은 5만원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있네요. 요게 얼마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합계, 이거 총합계가 얼마란 말입니까? 175만원입니다. 그러면 175만원에서 이거를 빼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변의 합계 175만원에서 매입채무 30만원, 사채, 장기차입금, 자본금을 뺐습니다. 자, 요게 빼보시면 될 거예요. 5만원, 이익잉여금은 5만원이 맞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유동자산은 75만원이다.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및 매출채권, 상품입니다. 우리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자산 아닙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 있죠? 눌러보시면 됩니다. 유동자산은 무엇과 무엇? 당좌 자산과 재고자산, 상품을 말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이것이 당좌 자산이고요. 상품이 재고 자산입니다. 두 개 더하면, 세 개를 더하면 115만원이네요. 115만원, 40만원, 70만원, 115만원. 자, 2번이 틀렸네요. 2번은 115만원인데, 75만원인데, 7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투자자산은
투자 자산은 10만 원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당좌 자산이죠. 요거는 유형 자산이죠. 매도 가능증권이 투자 자산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매도 가능증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매도 가능증권이 나왔습니다. 매도 가능증권이 123번이죠. 123번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당좌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매도 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은 당좌 자산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매도 가능증권 당좌 자산으로 해라면 이것들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다들 매도 가능증권은 다시 178번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다시 찾겠습니다. 찾기 하면 찾기 178번짜리 있죠.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실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하실 때 매도 가능증권 나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즉 99.99%는 178번짜리 투자자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투자자산 176번이죠. 176번입니다. 부터 200번까지가 투자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도 가능증권이 투자자산이며 10만원. 예, 맞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유동자산의 매도 가능증권 123번짜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178번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자산입니다. 답은 비유동자산은 60만원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비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이것이 비유동자산입니다. 이게 60만원 맞네요. 물론 이것도 잘 안되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거죠. 물론 이것도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나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및 지구등록에서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고요. 이것도 위에처럼 실기 화면의 컨트롤 F를 이용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며 이런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7번 넘어갑니다. 7번. 다음 총계정 문장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을 계산하면 자, 이 자료가 되네요. 자, 일단 1월 1일부터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1월 1일입니다. 자, 대변의 전기 2월 13만원이네요. 그러니까 13만원은 전기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넘어왔다. 즉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얼마를 확보하고 있단 말입니까? 13만원. 다음 날짜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외상 매출금 3만원. 자, 분기를 하면 T자 계정이죠. 이게 T자 계정입니다.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놓는 겁니다. 계정과목이 이렇게 놓으면 T자 계정에서는 이렇게 반대편에 적어줘야 됩니다. 물론 차변에는 비어있는 변에는 위에 있는 계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6일은 실제 외상 매출금 3만원이 떼어서 대손 처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7월 6일날 대손 처리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았을까요? 13만원이었죠. 13만원이었는데 3만원 꺼냈었으니까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에 20만원은 단기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 예상액입니다. 그러니까 자, 단기에 외상으로 또 판 게 있죠. 그걸 대손 추정을 했더니 20만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대손 상각비 10만원. 자, 실제로 맞죠. 대손 충당금이 10만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20만원. 얼마를 더 보충하면 될까요? 10만원. 이것 설정하는 겁니다. 자, 대변에 있는 대손 상각비는 계정과목이 나왔잖아요.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손 상각비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것은 무엇을 하는 거다? 요거는 대손 설정에 필요한 대손 충당금이고, 이것은 실제로 보충법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대손 추정액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대손 충당금에 얼마를 적립하는가가 아니라 대손 추정액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즉 20만원입니다. 자, 요 12월 31일 날 있는 이 대손 삼각비 10만원은 보충법으로 10만원 적립하는 겁니다. 추정액은 이거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2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대손 추정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8번입니다. 다음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요거 잘못했네요. 자, 보험료 선급분. 자, 이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인데요. 비용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수익은 받는 내용입니다. 이연은 내년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를 먼저 줬거나 지급했거나 먼저 받은 거. 예상은 못 주거나 못 받은 겁니다. 지급은 수익의 수익의 이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니까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연이니까 먼저 주거나 먼저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보험료를 승급분을 계산하다. 자, 보험료는 일단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고 승급이니까 먼저 줬죠. 그러니까 이연. 따라서 1번은 비용의 이연이 됩니다. 가장 요거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승급 비용이 되겠죠. 1번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대료 수익 미수분을 계산하다. 일단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 수익은 받는 거니까 수익입니다. 수익의 미수니까 못이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예상. 따라서 이것은 수익의 예상이 되며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 되겠죠. 이 문제는 결산 문제가 되겠죠. 결산 문제가 이론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자 수익의 선수분을 계산하다.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받는 내용 됐고요. 선수니까 먼저 받은 거죠. 먼저니까 이연. 따라서 이자 수익의 선수분을 계산하다. 이것이 수익의 이연이며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이 됩니다. 물론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이자 비용의 미지급분을 계산하다. 일단 이거 틀렸죠. 비용이잖아요. 이자 비용. 비용의 미지급이니까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예상이 되며 미지급 비용 부채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수익의 이연은 먼저 받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자,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 1번 정확한 말입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금액을 말한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내용 연수 동안, 즉 사용 연수를 의미합니다. 비용으로 인식되는 총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언뜻 보면 3번은 맞는 말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는데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정액법으로 할 때와 정률법으로 할 때, 그리고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의 총 합계액은 동일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총 내가 5년짜리입니다. 5년 동안 감가상각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총액은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는 이것이 총금액이 없고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이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는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총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총이 감가상각을 더하면 즉 감가상각 누계액의 금액은 총 누계액은 방법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같은 거, 정률법은 매년 감가상각 비율이 같은 겁니다. 즉 정률이 같다라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 구하는 식은 중요합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고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이것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여기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연수합계법도 알아주십시오. 연수합계법은 정액법과 비슷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똑같죠? 요 뒷부분만 다릅니다.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고요.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 5년짜리 같으면 연수의 합계는 5년이면 1에서 5까지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5가 되고요. 1차 연도에는 15분의 5가 되고요. 2차 연도에는 15분의 4가 되고 3차 연도에는 15분의 3이 되고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연수의 역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거는 FAT 1급, FAT 1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DAT 2급 이런 데는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FAT 1급 이론에 이 공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못된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치사한 문제죠. 어쨌든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다음은 한공의 매도 가능증권 자료이다. 2019년도 말 결산 붕괴로 옳은 것은 자 2018년 8월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투자의 목적이면 단기 매매 정권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 정권이 되려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또 매도 가능증권으로 알려줬고요. 서울의 주식 만주를 1주당 1,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현금 1,000만원 나갔겠죠. 그리고 무엇으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증권 178번짜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8년 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손실 120만원을 계상하다. 그러니까 120만원 손실을 입었네요. 그러면 매도 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을 120만원 줄어들이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평가 손실. 자, 2019년 말 서울의 주식은 1주당 1,20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시 올랐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찍어놨습니다. 자, 주의.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과 자본 항목은 전혀 다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손익계산서 항목이었다면 2018년 붕괴와 현재의 붕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단기의 항목입니다. 결산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손익계산서였으면 자 내가 여기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샀었는데요. 120만 원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2019년 1월 1일 날은 매도 가능증권이 얼마로 생각하는가 하면 88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돈익계산서 항목이었더라면 그렇게 됩니다. 적어두었습니다. 2018년 12월 장부가액이 88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120만 원 평가 손실이 되고 현재의 장부가액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1주당 1200원이니까 1200원 곱하기 1000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88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되었으니까 320만 원 받죠. 그래서 붕괴는 매도 가능증권 320만 원,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320만 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익계산서 항목이라고 했을 때 이랬습니다. 했었더라면 정답도 따다다당 한번 볼까요? 요거네요. 만약에 이게 매도 가능증권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이 돈익계산서 항목이었더라면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항목인 경우에는 이전의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320만 원을 이익을 받는데요. 자, 우리 2018년도에 보시면 우리가 120만 원 손실을 입었죠. 2018년도에 보시면 2018년도에서 120만 원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여기에 120만 원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이익 받습니까? 320만 원 이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만 원을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떨어버리고 32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떨어버리고 나머지 그러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나머지 200만 원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물론 매도 가능증권 가치는 320만 원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이며 사실 이게 FAT 1급에 내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좀 치사한 문제입니다. 이 난이도가 우리 FAT 1급을 좀 초과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본 항목들.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은 이 항목과 자본 항목들 어떤 거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산 문제에서도 간혹 출제되오니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게 평가성 계정인데요. 요거 결산 문제, 요거는 결산에 놓고 이런 것들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은 일반 점표에도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렇게 이 방금 계정 과목 한 8가지가 됩니다. 이 계정 과목들은 자본 항목들로서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 계정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 넘기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음
답은 현지가 틀렸네요. 1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1번 안됩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예, 2번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핸드폰,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다가 3년 지나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1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3번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 증정 사유로 보는 거야. 효중이도 맞습니다. 자, 여기서 폐업입니다. 자, 폐업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폐업은 간주공급이죠. 내가 내한테 팔았다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는 그 사업체를 넘겨받는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정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었습니다. 이거 여차하미로 우리 배우자,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 개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기분 별로 안 좋네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체 우리 집사람이 요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요거를 증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효정이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발급받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권을 빌려주고 돈 받는 것, 이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답의 임대, 전답밭이죠.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공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즉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것, 담보로 된 물건의 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담보된 물건을 양도 남에게 넘겨줬을 때는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 그러니까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런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상품권의 공급, 그리고 전담, 밭의 임대, 이런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로 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간주공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재화의 간주공급은 공급으로 봅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특징입니다. 자,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건별입니다. 그리고 시가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매입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공급 대상입니다. 자, 먼저 간주공급의 대표적인 것 자가공급입니다. 면세사업 전용입니다.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약국입니다. 과세 물품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이것도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란 말입니다. 개인적 공급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사업상 증여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즉 선물 준 경우, 이런 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며 건별로서 시가로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를 하더라도 자, 이 예외는 이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세 내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으로 배포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업상 증여가 있는데요. 무상으로 주더라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며 건별 시가 과세가 되지만 광고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로 구호 물품 기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시 잔존 재화, 폐업일에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간주 공급으로 보고 건별로 해서 시가로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영세율입니다. 첫 번째, 간이 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간이 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상호입니다. 상호 면세주의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거는 부가세법을 좀 아셔야 되겠네요. 30일 이내가 아니라 2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가 징수됩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니까 당연히 이는 부가세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그게 소비되는 나라에서 징수하든지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14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10월부터 12월 31일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자, 과세 표준이네요. 과세 표준은 판 금액이 되겠죠. 공급가가 됩니다. 판 공급가가 되겠어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며, 그러니까 나누기 1.1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돈은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자, 먼저 가본 외상으로 판매 수출액 포함입니다. 자, 이것도 이거는 어떻습니까? 공급가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 수출액입니다. 수출액인데요. 수출액도 과세 표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영세 또는 직수출로 나옵니다.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제가 2기 확정 신고 기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터.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과세 표준 및 매출 세기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고요. 오른쪽이 매출 세기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과세도 있고 영세도 있습니다. 과세는 당연히 과세니까 관계가 없고요. 자, 영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요거는 6번은 기타는 직수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게 더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상 판매액이 총 얼마입니까? 1000만원인데, 자, 수출액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 기타 있잖아요. 기타, 이 수출이 세금 계산서인지, 직수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세 표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더해지면, 여기에 증가됩니다. 과세 표준액이 증가돼요. 예, 1번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할부 판매액도 팔았잖아요. 이 금액도 과세 표준에 해당됩니다. 토지의 매각입니다. 토지는 그 자체가 면세입니다. 이거 더하면 안 됩니다. 담보의 제공은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보셨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430만원이죠. 1430만원이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놓칩니다. 항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토지의 매각은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빌려주는 거 있죠. 빌려주는 것은 과세입니다. 주택은 토지에 반대입니다. 주택의 매각은 과세입니다. 집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과세요. 하지만 주택의 임대는 빌려주는 것은 면세가 된다는 거. 이거 의외로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매각은 면세. 반대니까 뭐 토지의 임대는 과세. 그리고 이 전체의 반대입니다. 주택은 토지의 매각이 면세니까 주택의 매각은 과세. 토지 임대가 과세니까 주택의 임대는 면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네 가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은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5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G항공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면 단 모든 거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아,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불공 빼고 금액이 얼마고 원재료죠. 얘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조금 전에 했잖아요. 토지의 우리 불공 사유에 나와 있죠. 첫 번째입니다. 불공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다음 업무용 구인성 승합차 차량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자, 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당연히 안 되죠. 따라서 가번과 다번을 다면 1300만원 3번이 되고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입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지만 우리 실기 문제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기부금, 접대비, KTX, 항공권, 택시요금의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선생님 왜요? 조금 전에 이거 승용차 여기 있었는데 이거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불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승용차의 범위를 잘 보십시오.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입니다. 시금은 한번 볼까요? 시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금은 이게 승용차입니까? 9인승 승합차입니까? 승합차지 않습니까? 승용차와 승합차는 다르죠? 승용차는 우리 택시 이런 거에 승용차고, 여러분 봉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승합차 아닙니까? 자, 여기는, 자, 승용차의 범위가 8인승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이것 말고도 SUV 있죠? 지프형 승용차, 그리고 125cc 초과 유륜 자동차 오토바이 말합니다. 스쿠터 아니에요. 짜장면 배달하는 쫓겨난 오토바이는 아니고요. 캠핑용 자동차 이런 것들은 불공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이런 것은 불공이 됩니다. 아울러서 불공이란 말은 자,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랍니다.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불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이겁니다. 거래처에 꽃 10만원짜리를 사서 선물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 불공이라면 틀려요. 꽃은 그 자체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그래서 면세입니다. 면세는 불공이 없습니다. 불공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부가세가 납부가 돼야 됩니다. 부가세가 납부가 되고 이것들 중에 하나가 되면 불공이고 부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공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이런 문제 15개 다 풀었는데요. 혹시 풀이하는 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 또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글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십시오. 화이팅!